2억 3천만 무슬림이 한국 라면에 열광하던 그 절정의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돼지를 절대 입에 대선 안 되는 이슬람 율법의 나라에서 한국 라면에서 돼지 DNA가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2억 3천만 인구가 분노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알라를 조롱했다. 당장 이 땅에서 꺼져라. 하루아침에 한국 기업은 억울하게 신성 모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한국 기업이 이웃 나라에서 만들어낸 기적은 인도네시아를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수석 검사관이 자신의 편견으로 무너뜨린 나라와 그 편견이 만든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식약청 비폼 소속의 31살 수석 검사관 리도안입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리도안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이스티클랄 대모스크 인근에서 대규모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쓰러진 사람만 1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스티클랄 모스크라니요. 그곳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 무슬림들의 심장과도 같은 성소입니다. 신성한 금요 예배를 마치고 나온 순례객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 조사팀을 꾸려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으로 내달렸습니다. 도착한 모스크 앞 광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구급차가 뿜어내는 붉은 경광등 불빛이 번쩍거렸고 곳곳에서 고통의 찬 신음과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흰 전통 복장을 입은 순례객들이 바닥에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식수 오염입니까? 아니면 상한 고기라도 섭취한 겁니까? 제가 현장을 지휘하던 응급구조대장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구조대장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현장 한 구석에 마련된 대형 무료 급식소를 가리켰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저곳에서 나눠준 국수를 먹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쓰러졌습니다. 모두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급식소로 달려갔습니다. 커다란 들통 안에는 붉고 매운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고 주변에는 쓰러진 사람들이 남긴 종이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식재료를 보관하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제게도 너무나 익숙한 빨간색 포장지와 검은색 포장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농심 신라면, 블랙과 삼양라면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며 불티나게 팔리던 바로 그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그때 들것에 실려가던 70대의 노인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강하게 부여잡았습니다. 노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습니다. 검사관 양반, 그 매운 국수에서 고기 냄새가 났어. 분명히 우리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더러운 짐승의 냄새가 났단 말이오.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더러운 짐승. 그것은 돼지를 의미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서 하람으로 규정된 가장 불결한 금기. 저는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하루 5번의 예배를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게 있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깨끗한 음식, 즉 할랄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 제 영혼과 신앙을 지키는 성스러운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그 돼지의 성분이 신성한 모스크 앞에서 순례객들의 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한 식품, 위생 사고를 넘어선 엄청난 종교적 모독이었습니다. 바이오 당장 현장에 있는 모든 라면, 봉지와 국물 샘플을 수거해 중앙연구소로 보내 DNA 정밀 분석을 의뢰해 단 한 점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수거된 봉지들을 봉투에 담으면서 저는 잠깐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평소 제가 마트에서 자주 보아왔던 한국 라면, 포장지의 그 매끄럽고 선명한 인쇄 상태와 달리 지금 제 손에 들린 포장지 몇 개의 성분 표기란 글씨가 미세하게 번져 있었고 유통기한 폰트도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환자가 쓰러진 급박한 현장에서 저는 그 사소한 불일치를 마음속 한구석으로 밀어넣고 분석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훗날 제가 가장 후회하게 될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 연구소장 아구스가 굳은 얼굴로 제게 두꺼운 결과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도안 결과가 나왔네. 믿고 싶지 않지만 자네가 의심한 것이 맞아. 수거된 한국 라면 샘플 4종류 모두에서 뚜렷한 돼지 DNA가 검출되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의 식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한국의 인류. 대기업들이
원가를 아끼겠다고 돼지기름을 몰래 섞어 팔다니요. 이것은 우리 2억 3천만 무슬림의 신앙을 정면으로 짓밟고 조롱한 악마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비폼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 비폼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의 특정 라면 제품들에서 무슬림이 엄격히 금기하는 돼지 DNA가 검출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제품 포장의 돼지 성분, 함유 사실을 전혀 표기하지 않고 우리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우처럼 터졌고 기자들의 격앙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뉴스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타전되었습니다.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방송과 신문 소셜미디어는 온통 한국 기업을 저주하는 분노의 목소리로 도배되었습니다. 이슬람 최고 의결 기구인 무이는 즉각 한국 라면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술이 아니라 이슬람에 대한 테러다. 한국 기업들을 당장 몰아내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이 대형 마트와 편의점으로 몰려가 진열대 위에 놓인 한국 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습니다. 자카르타 도심 한복판에서는 성난 군중들이 농심과 삼양의 로고가 박힌 상자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타오르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신속하고 가혹했습니다. 저는 수석 검사관으로서 책임지고 해당 한국 제품 4종에 대한 수입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전국에 유통된 전량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작전을 총지휘했습니다. 대형 마트의 진열대에서 빨간색 한국 라면들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저는 압수된 라면 상자들이 소각장으로 향하는 트럭에 실리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과 묘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무슬림의 자존심을 지켜냈고 악덕 외국 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신앙을 보호했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압수 기록 대장을 정리하던 저는 처음 현장에서 느꼈던 그 불편한 감각이 다시금 머릿속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포장지를 수거하던 순간 분명히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증거물 봉투 속에 포장지를 꺼내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건도 더 보았던 익숙한 신라면과 삼양라면의 포장지. 그런데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포장지 뒷면의 성분 표기란을 들여다보던 제 시선이 어느 한 곳에 멈춰섰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매끄러웠던 한국 제품의 인쇄 상태와 달리 성분 표기에 붉은색 잉크가 아주 미세하게 번져 있었고 유통기한을 찍어내는 폰트의 크기가 제가 알던 정품의 규격과 달랐던 것입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톱니바퀴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어긋나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불고 있는 식약청 사무실이었지만 제 등줄기에서는 멈추지 않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조악한 인쇄 상태의 라면, 포장지를 멍하니 바라보던 제 귓가에 20년 전 자카르타 빈민가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 기업에 그토록 가혹하고 무자비한 잣대를 들이댄 데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고 어두운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11살이던 해 무더운 건기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부두 노동자로 일하시던 아버지는 며칠치 일당을 모아 시장에서 이름 모를 고기 통조림을 사오셨습니다. 고기에 굶주려 있던 우리 3남매는 환호성을 지르며 그 통조림을 먹어치웠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당신의 목까지 저희 입에 넣어주셨고 남은 부스러기를 긁어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평화롭던 저희 집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뒹굴며 피를 토하셨습니다. 가난한 빈민가에 구급차는 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사흘 밤낮을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결국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참혹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오셨던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고 출처조차 알 수 없는 불량 육류로 만들어진 쓰레기였습니다. 심지어 원가를 낮추기 위해 무슬림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패한 돼지, 부산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평생을 선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가장 불결한 음식에 의해 목숨을 잃고 영혼마저 모독당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싸늘한 무덤 앞에서 어린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결한 외국 식품이 우리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식탁에 오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식품의약청의 검사관이 된 것도 오직 그 맹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가 저를 맹목적인 복수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라면에서 돼지 DNA가
검출되었다는 보고서를 보자마자 20년 전에 그 부패한 통조림을 떠올렸습니다.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외국 기업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우리 무슬림을 기만하고 값싼 돼지기름을 몰래 섞어 팔았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품고 농심과 삼양식품의 인도네시아 현지 책임자들을 식약청 조사실로 소환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변명을 늘어놓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과거 제가 적발했던 수많은 악덕식품 업자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거나 은밀하게 거액의 뒷돈을 내밀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삼양식품의 백승환 법인장과 농심의 권도윤 지사장의 모습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구겨짐 하나 없는 완벽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나 비굴함 대신 무겁고도 깊은 침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둔 DNA 검출 보고서를 책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당신들의 그 알량한 원가 절감 때문에 2억 3천만 무슬림의 신앙이 짓밟혔습니다. 묻겠습니다. 왜 성분 표기에 돼지 함유 사실을 숨겼습니까? 당신들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소비자를 이런 식으로 기만하도록 가르칩니까? 제 입에서는 날선 가시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승환 법인장은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주워 정성스레 책상 위에 다시 올려놓으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관님, 저희는 결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신앙을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업의 철학은 생명을 존중하고 정직한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인도네시아 무슬림 형제들을 위해 한국 본사의 거대한 공장 내에 완벽하게 분리된 halal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기업들이 이슬람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 수년간 투자해 온 할랄 인증 준비 과정과 철저하게 분리된 생산 설비의 설계도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저희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상처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입 취소와 전량 회수 명령을 단 하나의 조건도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당해야 할 수백억 루피아의 금전적 손실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농심의 권도윤 지사장 역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기업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의 힘을 믿는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품격과 존엄이었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령 범죄가 들통난 사기꾼들의 태도란 말인가? 그들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의라고 믿고 휘두른 칼날이 어쩌면 무고한 자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며칠 지나지 않아 참혹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직후 저는 폐기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삼양식품의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 유통업체인 PT 코리누스의 물류 센터를 급습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탐욕스러운 공범자들의 민낯을 적발해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의 거대한 철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축구장 2개 크기의 거대한 창고에는 판매가 금지된 붉은색 라면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들 사이사이에서 수백 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히잡을 쓴 중년의 여성 노동자, 송비아를 눌러 쓴 나이 든 창고 관리인 모두가 저와 같은 독실한 무슬림들이었습니다. PT 코리누스의 대표인 현지인 하산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사관님, 도대체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희가 유통하는 제품들은 한국에서 정식으로 할랄 인증을 준비 중이던 가장 깨끗한 제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약청의 발표 이후 폭도들이 저희 매장을 부수고 트럭에 불을 질렀습니다. 매출은 순식간에 30% 아니 절반 이상 증발해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한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다른 할랄 식품들까지 모조리 반품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여기 있는 200명의 우리 무슬림 형제자매들을 길거리로 쫓아내야 합니다. 저기 울고 있는 파티마는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는 과부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녕 당신이 원했던 정의입니까? 하산의 절규가 창고 안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기업을 단죄한다고 믿었던 저의 행동이 사실은 수많은 무고한 인도네시아 자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농심과 삼양은 라면에 들어가는 파묘와 고추, 밀가루 등 수많은 부원료를 인도네시아 현지 농가들과 직거래로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는 거대한 수출길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리자 현지 농민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밭에서 갈아엎어야 했고, 트랙터 할부금을 갚지 못한 농민들이 연쇄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나앉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절망적인 눈물을 뒤로한 채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약청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은 깊었고 텅 빈 사무실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 조악한 라면 포장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포장지의 표면을 쓸어내려 보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정품 한국 라면의 그 매끄럽고 견고한 포장 재질이 아니었습니다. 성분 표기란에 붉은색 잉크 번짐 이상하게 뭉개진 유통기한의 활자, 그리고 포장지 접합부에 남은 싸구려 공업용 접착제의 역겨운 냄새. 저는 숨을 헐떡이며 과거에 적발했던 중국산 불법 모조품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쓰레기 같은 통조림을 만들었던 자들의 수법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인류 기업이 그토록 허술하고 조잡하게 원가를 절감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 있던 제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동료 타리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관에서 방금 빼내온 두꺼운 항만 물류 추적 기록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리도안 선배님 말이 맞았어요. 이스티클랄 모스크 근처에서 발견된 그 라면들? 한국에서 정식 통관을 거친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추적해보니 수입항이 달랐어요. 정체불명의 화물선을 타고 중국 푸젠성의 한 유령 항구에서 밀반입된 기록을 방금 찾아냈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고 호흡이 멎는 듯했습니다. 진실의 거대한 퍼즐이 마침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푸젠성의 유령 항구에서 밀반입된 기록이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타리크?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타리크가 내민 두꺼운 물류 추적 기록부를 낚아채듯 받아든 제 손끝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록부에 찍힌 붉은색 세관 지기는 제가 알던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친 수입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카르타 북부에 위치한 탄중 프리오크 항구, 그 중에서도 밀수꾼들과 부패한 세관원들이 암암리에 거래를 트고 지내는 가장 어둡고 후미진 제사 부두의 기록이었습니다. 선배님, 한국의 농심과 삼양은 오직 제2부두의 정식 무역터미널만을 이용합니다. 1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티클랄 모스크 식중독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 붉은 포장지의 라면들은 정확히 일주일 전 비가 쏟아지던 새벽 제사 부두를 통해 들어온 정체불명의 컨테이너에서 풀려나온 물건들입니다. 타리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제 심장 박동은 귓가를 때릴 만큼 거칠어졌습니다.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연달아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타리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무고한 대한민국 최고 기업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들을 이 땅에서 무참히 쫓아낸 희대의 머저리이자 범죄자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당장 항만 경찰 당직 팀장에게 연락해 동행 요청해 제사 부두로 간다.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는 책상 위에 널브러진 조악한 라면 포장지 샘플들을 거칠게 주머니에 쑤셔 넣고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언제부터 내렸는지 모를 열대의 스콜이 자카르타의 밤거리를 미친 듯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타리크가 항만 경찰에게 긴급 협조 요청을 하는 동안 저는 세관 당국 야간 당직에게도 연락해 공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리는 2명의 항만 경찰관과 함께 식약청의 낡은 지프차에 몸을 싣고 거센 빗줄기를 뚫고 북쪽 항구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제 눈앞에 낀 짙은 안개와 두려움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번개가 칠 때마다 20년 전 부패한 통조림을 먹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과 오늘 난 물류 창고에서 아이들을 어쩌면 좋냐며 오열하던 과부 파티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제발 나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기를, 그 거대한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속인 것이 맞기를, 이토록 끔찍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올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탄중 프리오크 제사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바닷바람 사이로 묘하게 역겨운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타리크가 기록부에 적힌 컨테이너 일련 번호를 손전등으로 비추며 앞장섰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는 부두의 가장 깊숙한 곳에 녹슨 철판으로 지어진 거대한 임시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리도안 선배 여기입니다. 물류 기록상. 그 유령 화물선에서 내린 짐들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바로 이 창고입니다. 세관 당직 직원이 공식 절차로 자물쇠를 해제하는 동안 저와 타리크, 그리고 항만 경찰관들은 숨을 죽이고 창고 앞에 섰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가 훅 하고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식자재 창고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방치되어 부패해버린 동물성 지방 특유의 역한 냄새. 20년 전 제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던 바로 그 끔찍한 짐승의 냄새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훑고 지나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수백 개의 푸른색 대형 드럼통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라면, 포장지를 찍어내는 조잡한 인쇄 기계와 포장 홀디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드럼통으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열자 누렇고 탁한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공업용 폐기물에 가까운 최하급 돼지기름이었습니다. 알라시어, 자비로우신 알라시어. 저도 모르게 헛바람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타리크는 인쇄 기계 옆에 쌓인 거대한 종이 더미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절단되지 않은 수만 장의 신라면, 블랙과 삼양, 라면의 가짜 포장지가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려 있었습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꺼낸 모스크식 중독 현장에 그 잉크가 번진 조악한 포장지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조작된 인쇄물이었습니다. 선배님 이것 좀 보십시오. 타리크가 구석에 놓인 낡은 사무용 책상 서랍에서 꺼낸 장부 뭉치를 흔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드러난 장부에는 중국어로 빼곡하게 적힌 거래, 내역과 위조된 세관통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중국 푸젠성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동남아 최대의 가짜 식품 밀수 조직입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이 원가를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폐기 처분해야 할 공업용 돼지기름과 싸구려 밀가루를 섞어 가짜 면을 튀겨낸 겁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덩어리 위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비싸고 불티나게 팔리는 한국 최고급 라면의 껍데기를 씌운 거예요. 타리크의 목소리는 분노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무슬림의 신앙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 제품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갑을 연다는 그 완벽한 신뢰를 악용해서 쓰레기를 황금값에 팔아치운 겁니다. 선배님 진짜 한국 기업들은 농심과 삼양은 이 쓰레기들을 단 한 톨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피해자입니다. 타리크의 말이 제 귓전을 때리는 순간 제 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부패한 돼지기름이 흥건하게 흐른 창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시큼하고 역겨운 위액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저는 바닥에 토악질을 해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역겨운 냄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끔찍한 오만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인 쓰레기 식품으로부터 우리 무슬림 형제들을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한 짓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정직하게 공장을 짓고 우리 국민들에게 최고의 할랄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며 진심을 다했던 대한민국의 선량한 기업들을 돼지기름을 섞어 파는 악마들로 둔갑시켰습니다. 제가 분노에 눈이 멀어 한국 기업들을 짓밟고 쫓아내는 동안 진짜 악마들인 중국 밀수 조직원들은 어둠 속에서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짜 쓰레기가 진짜 명품을 몰아내 주었으니 말입니다. 선배님 일어서십시오.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항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했으니 당장 식약청장님께 보고하고 언론에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쫓아낸 한국 기업들에게 사죄하고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들의 수입허가 취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요. 타리크가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직위와 명예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미친 짓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항만 경찰이 봉인한 증거 가짜 포장지와 중국 밀수 조직의 장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편 저는 그 창고를 빠져나오는 순간 뒤늦게 마음 한편을 짓누르는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저와 타리크가 진실을 쫓아 이 부두를 헤매는 바로 그 순간에도 바다 건너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내쫓은 그 기업들을 향한 또 다른 손길이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손해를 조용히 떠안고 물러서던 그 사람들 곁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지프차를 몰아 동이 터오는 자카르타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식약청 본부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오직 백승환 법인장과 권도윤,
지사장의 마지막 얼굴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없이 모든 손해를 떠안고 조용히 뒤돌아서던 그들의 거대한 품격. 저는 그들의 발밑에 엎드려서라도 제 어리석음을 사죄하고 그들을 다시 인도네시아로 모셔와야 했습니다. 오전 8시 저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곧장 식약청장실의 무거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아침 회의를 준비하던 청장과 고위 간부들이 기겁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항만 경찰이 체증한 중국 조직의 밀수 장부, 사본과 가짜 돼지기름, 포장지 샘플을 회의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아니, 제가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모스크 앞에 그 라면들은 한국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밀수꾼들이 돼지 쓰레기로 만든 가짜 모조품이었습니다. 농심과 삼양은 완벽하게 결백합니다. 당장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수입 금지 조치를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저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간부들은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증거들을 돌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면서도 그의 표정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놀라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자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직면한 자의 끝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청장은 떨리는 손으로 오늘 아침갑 발행된 자카르타 경제신문의 일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리도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자네 뜻대로 하겠네. 하지만 너무 늦었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늦어버렸단 말일세. 청장의 떨리는 손끝에 들린 조간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굵고 검은 활자로 인쇄된 그 문장들은 제가 저지른 맹목적인 실수가 얼마나 거대하고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대 식품기업 농심과 삼양 이웃나라 말레이시아로 전격 이전 확정. 말레이시아 정부 파격적인 세금 면제 혜택과 공장 부지 무상 제공 약속. 기사 아래에는 더 믿기 힘든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온 말레이시아 경제부 장관이 제가 이 땅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며 내쫓았던 백승환 법인장과 권도윤 지사장의 손을 굳게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삼양과 농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거대한 환영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경쟁국이자 전 세계 무슬림 할랄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10년 넘게 피 튀기는 각축전을 벌이던 바로 그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우리가 걷어차 버린 굴러들어온 황금 덩어리를 그들이 두 팔 벌려 국빈 대접을 하며 낚아채 간 것입니다. 리도한 이미 수입 금지 발표 직후부터 말레이시아 정부는 물밑에서 두 기업과 접촉하고 있었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조용히 떠안고 물러나던 그 사람들의 등 뒤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러브콜을 보낸 거란 말일세. 우리가 쫓아낸 기업이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어. 청장의 절망적인 탄식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회의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악마 같은 중국 밀수꾼들의 농간에 완벽하게 놀아나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던 선량한 은인들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날 오후 비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가 한국 기업들을 향해 신성 모독자라는 붉은 낙인을 찍어내리며 분노를 토해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단상에 오른 저의 모습은 죄인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찔러오는 가운데 마이크를 꽉 쥐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 여러분, 저는 비폼 수석 검사관 리도안입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와 끔찍한 편견이 불러온 참담한 진실을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스크 앞 식중독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돼지 DNA 검출 라면은 한국의 농심과 삼양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슬람 신앙을 철저히 짓밟고 조롱한 중국 불법 밀수 조직이 공업용 폐기물로 만들어낸 조악한 가짜 쓰레기였습니다. 진짜 한국 기업들은 완벽하게 결백합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고한 피해자였습니다.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폭발할 듯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고지어 분노에 찬 질문들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무고한 외국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강제로 내쫓았다는 말입니까? 이제 그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질 겁니까?
한 기자의 날카로운 외침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맹목적인 복수심이 진실의 눈을 가렸고 그 대가는 온전히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저는 모든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경찰은 제가 넘긴 증거를 바탕으로 제사부두를 급습해 중국 밀수 조직원들을 전원 체포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분노의 방향은 한국 기업에서 저와 인도네시아 정부 그리고 세관의 부패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억울하게 쫓겨난 한국 기업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지만 이미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자카르타 외곽에 위치한 삼양식품의 인도네시아 현지 지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우리 무슬림 형제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사 건물에 도착한 저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트럭들로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던 거대한 건물은 텅 빈 유령의 집처럼 고요했습니다. 정문에 걸려있던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의 간판은 이미 떼어져 나갔고 바닥에는 버려진 서류 뭉치와 쓰레기들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홀린 듯 걸어 들어간 저는 1층 구석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한 현지인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와유라고 했습니다. 와유는 멍한 눈으로 텅 빈 로비를 바라보며 서 있는 저를 알아보고는 차갑고 적대적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당신 그 잘난 검사관이군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한국 사람들은 어젯밤 마지막 비행기로 이 땅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제 나는 당장 내일부터 새 아이의 밥을 굶기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그의 입술은 원망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죄해야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무슬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제 물음에 와유는 헛웃음을 지으며 저를 로비 안쪽에 굳게 닫힌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그가 육중한 나무문을 열어젖히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양탄자가 깔려있고 메카를 향해 정확히 설계된 완벽한 무슬림 전용 기도실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코란의 구절이 아름다운 금빛 아랍어 서체로 새겨져 있었고 몸을 씻을 수 있는 정결한 세족 시설까지 최고급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지사장님은 우리 인도네시아 직원 200명을 위해 이 엄청난 규모의 기도실을 사비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루 5번의 예배 시간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었고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며 업무 시간을 단축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존귀한 신앙을 가진 형제로 대우했습니다. 와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공장 설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본사의 인도네시아인들만을 위한 독립된 할랄 라인을 짓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는커녕 알코올 한 방울조차 섞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통제된 청정구역을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알량한 영웅심과 섣부른 판단이 이 모든 정성과 선의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와유의 피 맺힌 절규가 텅 빈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그 완벽하고 성스러운 기도실의 양탄자 위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이토록 진심으로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해준 사람들을 저는 돼지기름이나 섞어 파는 사기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제 알량한 신념이 진실을 가렸고 그 결과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존엄을 주던 진짜 은인들을 제 손으로 사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저는 미친 듯이 핸드폰을 꺼내 백승환 법인장과 권도윤 지사장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알라신께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차갑고 건조한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정지된 번호입니다. 모든 연락망은 이미 완벽하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무례하고 끔찍한 편견의 땅을 영원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영원히 박탈당했다는 사실이 제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발걸음으로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막고 싶었던 파국의 전조가 이미 무서운 속도로 현실이 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굳은 목소리가 안방을 차갑게 채웠습니다. 한국의 거대 식품 기업들이 철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을 품에 안은 말레이시아는 전례 없는 경제적 호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국 기업들과의 합작으로 아시아 최대의 할랄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화면 속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환호하며 한국의 라면을 치켜들고 있었고, 새롭게 들어설 거대한 공장 부지에서는 수백 대의 굴착기가 희망찬 엔진 소리를 내며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제가 빼앗아버린 우리 인도네시아의 황금빛 미래가 고스란히 바다 건너 이웃 나라의 영광으로 치환되는 그 끔찍하고도 찬란한 광경, 그 기적 같은 성공의 서막 뒤에서 우리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거대한 가난과 연쇄, 부도의 공포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쫓겨나듯 철수한 지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카르타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무덥고 습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혹독한 한겨울의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퇴근 후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말레이시아의 국영방송 채널을 강박적으로 시청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걷어차 버린 그 찬란한 황금빛 미래가 바다 건너 이웃나라에서 어떻게 꽃피우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 화면에는 쿠알라룸푸르 외곽 세팡 산업단지에서 열린 거대한 공장 준공식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규모의 최첨단 식품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외벽에는 붉은색 삼양 로고와 농심 로고,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새겨진 자킴, 즉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할랄 인증 마크가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공식 단상에는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올라와 상기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국가적인 경사를 맞이한 자의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의 식품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무슬림 시장을 제패할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말레이시아를 믿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정해 주신 백승환 법인장님과 권도윤 지사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의 불굴의 개척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총리의 연설이 끝나자 수만 명의 말레이시아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단상 아래에 앉아있는 백승환 법인장과 권도윤 지사장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인도네시아 식약청 조사실에서 제게 억울한 추궁을 당할 때처럼 여전히 차분하고 겸손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내건 조건은 가입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장 부지 10만 평 무상 제공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전용 물류, 고속도로 건설 지원 등 국가 예산을 쏟아부은 전폭적인 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져다준 보상은 그들이 받은 혜택의 수백 배, 수천 배를 뛰어넘는 기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영방송의 경제 전문 기자가 상기된 목소리로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삼양식품과 농심이 이곳에 구축한 생산 라인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원재료 입고부터 포장까지 단 한 방울의 알코올이나 돼지, 파생물이 섞일 수 없도록 나노 단위로 통제되는 무결점 할랄 전용 라인입니다. 특히 삼양식품은 무슬림 소비자를 위한 전용 브랜드인 삼양 그린을 전격 론칭하여 우리 말레이시아를 생산,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이 공장에서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만 5,000명, 연관된 물류와 포장업체의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무려 5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단 6달 만에 창출되고 있습니다. 5만 명의 일자리, 그 숫자가 제 귓전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제가 가짜 뉴스에 속아 쫓아냈던 PT 코리누스의 우리 인도네시아 직원 200명이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이웃나라 말레이시아는 5만 명의 국민을 가난에서 구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공장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화면은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거대한 파모일 농장과 밀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의 주름이 깊게 팬 말레이시아 농부 아흐마드가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간 상인들에게 헐값에 농산물을 넘기며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오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시장 가격보다 30%나 높은 가격에 우리의 파묘와 고추, 밀을 직접 수매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품질을 높이는 선진 농업 기술까지 무료로 전수해 주었죠. 제 평생 이렇게 농민의 땀방울을 존중해주는 외국 기업은 처음 봅니다. 알라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알라의 축복을 빈다는 말레이시아 농부의 기도 소리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로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농민들이 거둬들여야 했을 그 찬란한 축복을 제가 제 손으로 찢어버린 것입니다. 더욱 저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진정한 상생의 철학이었습니다. 뉴스 후반부에는 농심 말레이시아 지사가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 설립한 거대한 무료 급식소와 장학, 재단 출범식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요리사들이 최고급 할랄 식재료로 끓여낸 맑은 소고기 라면을 빈민가 고아원 아이들에게 직접 배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환하게 웃는 말레이시아 아이들의 얼굴 위로 자카르타 빈민가에서 배를 줄이며 울고 있을 새 아이의 어머니 파티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인 이슬람 문화권 전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말레이시아 사회의 가장 어둡고 가난한 곳부터 찾아가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조건 없이 환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어떤 편견과 탄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대한민국 기업 특유의 거대한 포용력이자 무언의 증명이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진심은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다는 위대한 증명 말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더 흐르자 파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항구 도시 포트클랑은 밤낮 없이 불을 밝히며 가동되었습니다. 사면 그린 마크가 치킨 불닭볶음면과 할랄 신라면이 수백 개의 거대한 컨테이너에 실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의 부유한 이슬람 국가들로 쉴 새 없이 수출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식품 수출액은 빠른 속도로 폭증하며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용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카르타의 밤거리는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다 옆집에 사는 청년 파루크가 커다란 이민 가방을 끌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명석하고 성실했던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7년째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파루크 그 짐들은 다 무엇인가? 어디 멀리 떠나기라도 하는 건가? 제가 묻자 파루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항공권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목적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였습니다. 아저씨, 저 말레이시아로 떠납니다. 삼양식품 쿠알라룸푸르 공장의 생산직 직원을 뽑는다기에 지원했는데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제 친구들 10명도 이미 지난달에 그곳으로 넘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이력서를 써도 면접 오라는 곳조차 없는데 한국 기업 공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청년들도 차별 없이 뽑아주고 월급도 이곳에 3배나 줍니다. 파루크는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웃나라에 통째로 상납해버렸잖아요. 우리 같은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떠나야죠. 건강히 계십시오, 아저씨. 파루크가 끌고 가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텅 빈 골목길을 스산하게 울렸습니다. 조국을 등지고 이웃나라의 공장으로 돈을 벌러 떠나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피 끓는 청년들이 제가 저지른 끔찍한 편견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국경을 넘는 노동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파루크의 이민은 거대한 재앙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거대한 공백은 서서히 인도네시아 경제 생태계 전체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부두의 낡은 창고에서 시작된 가짜의 저주가 이제는 수만 명의 선량한 시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잔혹한 연쇄 부도의 파도로 변해 무서운 속도로 저희 조국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파루크가 짐을 싸서 조국을 등지고 말레이시아로 떠나던 그 아침의 스산한 공기는 거대한 국가적 재앙을 알리는 아주 작은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인류식품 기업들이 철수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연쇄 붕괴의 쓰나미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맹목적인 신앙과 편견으로 쏘아 올린 작고 어리석은 불씨가 수백만 명의 생계를 태워버리는 거대한 지옥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비명이 터져 나온 곳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던 1차 산업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바섬 동부에 위치한 수라바야의 거대한 고추 농장 지대를 찾아갔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한국의 삼양식품과 농심의 매운맛의 핵심 원료인 최고급 고추와 향신료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며 마을 전체가 전례 없는 풍요를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고 들어선 농장 입구의 풍경은 마치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유령 마을처럼 참혹했습니다. 붉게 익어 수확을 기다려야 할 고추밭은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농민들의 자랑이었던 최신식 트랙터들은
붉은 녹을 뒤집어 쓴 채 공터에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텅 빈 농산물 저장, 창고 앞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60대의 촌장 수기야르토에게 다가갔습니다. 촌장님 밭이 왜 저 지경입니까? 수확철이 한참 지났는데 왜 밭을 갈아엎지 않고 방치해 두신 겁니까? 제 물음에 수기야르토 촌장은 퀭하게 파인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거칠고 굵은 주름 사이로 절망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확을 하면 뭐합니까? 팔 곳이 없는데 수확하는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아 그냥 밭에서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한국의 농심과 삼양은 우리 마을의 구세주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고추의 품질을 최고로 인정해 주었고 땀 흘린 대가를 시장 가격보다 20%나 더 쳐서 현금으로 바로바로 결제해 주었지요. 우리는 그 돈으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병든 노모의 약값을 댔습니다. 촌장의 갈라진 목소리가 빈 창고를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이 마을 농가 500가구가 줄도산했습니다. 그나마 남은 거래처라고 나타난 이들은 우리 고추를 쓰레기 취급하며 예전 가격의 4분의 1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헐값을 불렀습니다. 조금만 상처가 나도 전량 폐기 처분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죠. 은행 대출을 받아 건조장과 위생시설을 지었던 젊은 농부 3명은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다 그놈의 가짜 뉴스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던 진짜 은인들을 쫓아낸 그 머저리 같은 정부와 식약청 놈들 말입니다. 수기야르토 촌장의 피를 토하는 듯한 원망이 제 심장을 예리한 창으로 관통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명의 젊은 농부들. 그들의 죽음은 명백히 저의 무지하고 편협한 정의감이 만들어낸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수라바야의 농장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1차 산업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라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관련 공급망이 무너지자 그 여파는 수도 자카르타 외곽의 거대한 산업단지들을 향해 도미노처럼 번져갔습니다. 저는 브카시 공단에 위치한 대형 포장재 인쇄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과거 신라면과 삼양라면의 할랄 전용 포장재를 생산하기 위해 200억 루피아라는 거액을 들여 최신 인쇄 설비를 들여놓았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잉크 납품 업체, 종이 공장 접착제 회사들까지 한국 라면 산업에 의존해 설비를 확충하고 일손을 늘려온 터였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귀를 때리던 기계의 굉음은 온데간데 없고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인쇄 기계들에는 압류를 뜻하는 붉은색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텅 빈 공장 바닥에는 먼지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인 부디아마는 넥타이가 반쯤 풀어진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검사관님, 당신이 200명의 우리 직원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든 바로 그 사형 집행인이시군요. 한국 기업의 포장재 물량이 끊기자마자 우리 공장은 단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와 거래하던 잉크 납품 업체, 종이 공장 접착제 회사까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브카시 공단에서만 한국 라면 산업 관련 업체가 연쇄 부도를 맞아 문을 닫은 곳이 수십 곳이 넘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부디아마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압류 딱지가 붙은 인쇄 기계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들은 국가의 신앙을 지켰다고 자랑스러워했겠죠. 하지만 신앙이 우리 자식들의 텅 빈 위장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 공장의 위생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었고 단 한 번도 대금 결제를 미룬 적이 없는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편견, 한 번에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핏줄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짜여 있던 협력, 업체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눈에 띄게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식자재 포장 물류 유통 광고에 이르기까지 한국 라면 열풍에 기대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연관 산업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텔레비전에 나와 입을 모아 탄식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 손실이 무려 10조 루피아에 달하며 이 끔찍한 연쇄 부도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최소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욱 뼈아픈 현실은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 기업들이 떠난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이 사태의 원흉인 중국의 저가 모조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버젓이 포장지만 살짝 바꾼 채 싸구려 자짜 라면들을 마트 진열대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한국의 쫄깃하고 깊은 매운맛과 완벽한 품질을 경험한 소비자들의 입맛의 공업용
기름 냄새가 나는 조악한 가짜 면발이 맞을 리 만무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마트 진열대에 쌓인 모조품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대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이 인도네시아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삼양 그린과 할랄 신라면이 밀수꾼들의 배를 타고 암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카르타의 뒷골목 재래시장에서는 밤마다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상 가격의 10배, 20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말레이시아의 완벽한 할랄 인증 마크가 찍힌 진짜 한국 라면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20만 루피아를 줘도 아깝지 않아 조잡한 쓰레기를 먹느니 차라리 돈을 더 주고서라도 말레이시아에서 온 진짜 한국 라면을 먹겠어. 암시장에서 만난 한 젊은 대학생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막아선 국경의 장벽은 소비자들의 간절한 열망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부는 무서운 속도로 이웃나라 말레이시아를 향해 빠져나가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낸 제품을 수십 배의 웃돈을 주고 밀수입해 먹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분노는 마침내 그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1년 전 한국 기업의 로고를 불태우며 거리를 행진하던 군중들은 이제 식약청 본부와 정보청사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손에 붉은색 한국 라면 봉지가 아니라 저 리드완과 무능한 정부 관료들의 사진에 X자를 그은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라면을 돌려달라. 가짜 뉴스로 무고한 기업을 내쫓고 우리 경제를 파탄낸 무능한 관료들을 파면하라. 성난 군중들의 함성이 식약청 청사의 유리창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바리케이드는 분노한 실직자들과 농민들의 밀어붙임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시위대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수라바야에서 빚더미에 앉은 농부들도 있었고 브카시 공단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의 무슬림 형제자매들이 저주와 원망의 화살을 정확히 저희 심장을 향해 당기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앵커가 격앙된 목소리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변명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웃나라 말레이시아가 한국 기업과 손잡고 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비상하는 동안 우리는 수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암시장에서 밀수품이나 사먹는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편견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한 명의 검사관과 그것을 맹신한 정부의 성급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정부는 당장 쫓겨난 한국 기업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그들을 다시 모셔올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용히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숨어드는 비겁한 짓 따위로는 이 거대한 재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농가 도산하는 공장 국경을 넘는 청년들 그리고 분노로 들끓는 텅 빈 거리. 이 모든 지옥의 문을 연 것은 바로 저 리드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사직서,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이 참혹한 죗값을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려내야 할 것은 제 알량한 명예가 아니라 억울하게 신성 모독자로 낙인 찍혀 이 땅에서 쫓겨난 그 거대한 기업들의 짓밟힌 존엄이자 죽어가는 우리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밥줄이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져 사직서 봉투를 젖혔습니다. 저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결심했습니다. 식약청의 작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문을 읽는 얄팍한 사과로는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피투성이가 된 이 오해의 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먼지 쌓인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청장에게 개인 자격의 사죄 방문임을 고하자 청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적지는 단 한 곳 아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그들이 묵묵히 버티고 서 있는 본사가 있는 곳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거대한 편견과 맞서 싸우다 상처 입고 떠나버린 그 위대한 기업들의 심장부로 들어가 제 모든 자존심과 신앙을 걸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카르타를 떠나 7,000km를 날아온 비행기가 대한민국 서울의 인천국제공항에 무거운 바퀴를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뺨을 때린 것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섭고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그 날카로운 추위는 마치 제가 지은 거대한 죄악이 제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제 낡은 서류 가방 안에는 식약청에 제출한 사직서, 사본과 중국 밀수 조직의 위조 장부, 그리고
가짜 돼지기름 라면의 포장지가 무겁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서는 버스 창밖으로 거대하고 눈부신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과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눈부신 발전과 저력을 가진 나라의 기업들을 저는 그 알량한 편견 하나로 쓰레기 취급하며 쫓아냈던 것입니다. 오전 10시 저는 웅장한 유리 외벽으로 둘러싸인 삼양식품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안내데스크에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리도안 검사관이라고. 어쩌면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안내 직원은 놀란 기색 없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저를 최고층의 임원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마치 제가 찾아올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차분한 응대였습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넓은 대리석 테이블 너머로 창밖에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세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1년 전 자카르타의 비폼 조사실에서 제가 범죄자 취급을 하며 윽박질렀던 삼양식품의 백승환 법인장과 농심의 권도윤 지사장,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그룹의 최고 경영자 송태성 회장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수뇌부가 저라는 한 명의 어리석은 인도네시아 관료를 맞이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툭 떨어졌고 저는 그 거대한 대리석 바닥 위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체면이나 관료로서의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고 저는 회의실 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편견이 무고한 여러분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찢어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부패한 가짜 음식의 아버지를 잃었던 제 개인적인 분노와 상처가 제 눈을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모스크 앞의 그 라면들은 당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랄한 중국 밀수꾼들이 돼지기름을 섞어 만든 가짜 쓰레기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인도네시아 무슬림을 위해 완벽한 할랄 라인을 짓고 기도실까지 마련해 주었는데 저는 그 고귀한 진심을 짓밟고 찢어버렸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우리 국민들의 밥줄을 끊어놓고 당신들의 명예를 시궁창에 쳐박았습니다. 통역을 거쳐 제 절규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어떤 질책이나 분노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바닥에 엎드려 울었을까. 누군가의 따뜻하고 두툼한 손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백발의 송태성 회장이 제 눈높이에 맞춰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저 같은 죄인과 눈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춘 것입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흙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직접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바다 같은 포용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리도안 검사관님,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할 일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회장의 낮고 온화한 목소리가 통역사를 통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짜 제품의 아버지를 잃으셨다니 그 상처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검사관님으로서 국민의 밥상을 지키고자 했던 그 절박한 마음을 우리는 탓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실수를 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진실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흘린 이 뜨거운 눈물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모든 상처를 보상받았습니다. 회장의 곁에 서 있던 백승환 법인장도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1년 전 조사실에서 그토록 냉혹한 추궁을 당하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리도안 검사관님,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공도 기쁘지만 우리 가슴 한편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시장입니다. 그곳에 남겨두고 온 우리 인도네시아 직원들의 눈물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다시 함께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이으면 됩니다. 농심의 권도윤 지사장 역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영혼을 녹여내리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인 저를 위로하고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할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할랄이란 단순히 율법에 적힌 금기 음식의 목록을 달달 외우고 누군가를 의심하고 정죄하는 날 선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할랄 즉 신이 허락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란 바로 이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마음이었습니다. 억울한 오해 속에서도 묵묵히 진실을 믿고 인내하며 원수조차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는 이 위대한 용서와 상생의 철학.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흠결 없는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비치던 차가운 겨울 햇살이 어느새 따뜻한 금빛으로 변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파괴해버린 그 굳건했던 신뢰의 탑을 제 남은 평생을 바쳐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말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처진 편견의 장벽을 부수고 인도네시아의 2억 3천만 무슬림 형제들이 다시 기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붉고 뜨거운 진심을 맛볼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결코 이 험난한 속죄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석 검사관 리드완의 피를 토하는 참회록을 함께 하셨습니다. 2억 3천만 무슬림의 나라, 무려 5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10조 루피아의 경제적 손실. 이 세 가지 숫자가 모두 단 한 명의 편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진 날, 모든 것을 잃고도 침묵을 지켰던 한국 기업의 총수는 무릎 꿇고 오열하는 가해자의 얼굴을 직접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흘린 눈물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모든 상처를 보상받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버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진실을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울렸다면 댓글에 진심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하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